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19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부분과 전체입니다. 부분과 전체, 이 책은 독일 이론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의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저자는 1919년부터 1965년까지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학자들과의 대화로 내용을 채웠으며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첨가했습니다. 독자는 이 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물리학, 그중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이론물리학자인 동시에 독일인으로서의 하이젠베르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자로서의 길을 모색하다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경위도 소개합니다. 저자는 왜 같은 물질은 계속해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원자의 안정성에 기초한다고 생각하고 그때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자는 덴마크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와의 대화를 통해 이론 물리학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고 사고실험을 통해 이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사고실험은 실제의 실험 장치 없이 조건을 단순화시켜 머릿속으로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관찰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전자가 상자 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으로 전자의 위치와 운동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과 양자도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학자들과 논쟁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세워나갔습니다. 저자의 연구 결과 노벨위원회는 하이젠베르크에게 양자역학을 창안하고 이를 응용한 공로를 인정하여 193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양자역학을 창안한 공로를 하이젠베르크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발전 과정을 부분과 전체에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인으로서의 하이젠베르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자는 전쟁을 겪어야 하는 독일인으로서의 고민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정치와 역사에 대한 교훈, 정치적 파국에서의 개인행동, 정치적 분쟁과 과학적 논쟁이라는 소제목만 봐도 그의 성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 이야기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인간적, 철학적, 정치적 주제로 채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은 이런 일반적인 문제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전쟁 도발국의 핵물리학자로서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삶에서 두 번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의 결정은 전쟁 전 히틀러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저자는 미국 앤아버와 시카고의 대학에서 순회 강연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만난 많은 학자들은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연구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자는 여행 전 독일의 이론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와의 이 문제를 이미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모든 행동은 기껏해야 불행이 종식된 이후에야 효력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불행이 지나간 뒤의 시기에 맞추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독일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에 남는다면 위험하기도 하고 타협도 필요하고 훗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미국으로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막스 플랑크의 조언대로 독일의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 순회 강연을 마치고 다시 독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은 독일이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저자는 원자에너지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우라늄 클럽에 징집당했습니다.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 제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또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인쇄 반응에 대한 엄청난 위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하이젠베르크는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942년 6월 독일 정부는 원자폭탄 제조 실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폭탄을 제조하였고 두 도시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하이젠베르크는 내가 그렇게도 잘 아는 미국의 원자 물리학자들이 전력을 다해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믿기지 않았다고 저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래전 미국의 원자폭탄 제조 과정의 모든 것이 담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합심하여 전세를 뒤집는 무기를 만드는 동안 양자역학의 발원지이자 우수한 연구자를 보유한 독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으로 판단할 때 하이젠베르크는 나치에 협력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의 저자의 모습과
도덕적, 정치적 책임감을 가진 연구자로서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하이젠베르크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왕 하이젠베르크의 책을 잡았으니 그의 대표적 이론인 불확실성 원리는 이해하고 넘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책에서는 이해에 관한 토론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는 통일적인 연관이 간단하고 수학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많은 것을 하나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측 능력은 이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불확실성 원리를 소개하는 정도에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사고 실험으로 안개상자 속의 전자궤도를 고민하는 가운데 불현듯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론이 비로소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는 말에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입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산책한 끝에 나온 결론이 불확실성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안개상자 속에서 전자궤도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진짜로 우리가 관찰한 것은 전자궤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자가 놓여있는 불확정한 위치에 대한 불윤속적인 결과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역학에서 한 전자가 대략적으로 주어진 위치에 있는 동시에 대략적으로 주어진 속도를 갖는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확률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거시세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부분과 전체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는지에 대해 저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자의 책을 다 읽고 내용을 옮겨 적을 때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미국의 핵폭탄 제조를 언급하면서 개개인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주어진 명령을 수행했던 것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기존의 과학 집단과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히틀러와 함께 지배당한 국가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하이젠베르크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분으로서의 하이젠베르크가 전체의 일부로서 어떻게 조화롭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준 책입니다. 이상으로 하이젠베르크의 책 부분과 전체 소개를 마칩니다. 책임전가였습니다.